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근우 선생님이 쓰시고 네이븐에서 펴낸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근우 선생님은 50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또 이화여대 교수로 계셨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기존의 폐쇄적인 정신과 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바꾸셨고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사이코드라마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책은 아흔을 앞둔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고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3장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4장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다는 것, 5장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아흔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아야 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킨슬리는 42세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에 걸려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를 경험했다. 그는 신체의 변화를 겪는 동안 느끼는 소회를 담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킨슬리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수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영장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킨슬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나이가 90이요. 와, 놀랍네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은 칭찬에 우쭐해졌는지 가슴을 내밀면서 선언하듯 말했다. 나는 판사였다오. 나이까지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괜한 잘난 척이 킨슬리의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자신이 판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난 뒤 그의 얼굴에는 별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어리석게 해버렸다며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스스로를 한심해하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신이 판사였을 때는 그가 정말 판사였다면 처음 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자기가 판사라고 밝힐 필요성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괜히 우쭐대다가 꼴이 말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쳐버리고자 했던 생각, 즉 늙은 바보는 이제 한물 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영장을 떠났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한물간 노인네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부끄러운 경험을 했을 테다. 나만 해도 그렇다. 젊었을 땐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토록 지겨웠건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영화가 입 밖으로 나온다. 그나마 후배들 앞에선 입단속을 한다. 백수의 시니어들끼리 모이면 이만한 고관 대장 모임이 없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다. 왜 그럴까? 예전만치 못한 현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다. 옛 이야기지만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쓰던 말이 있다. 나 이북에 살 때 금송아지 메고 살았어.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말로라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던 것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기 쉬워도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기가 무척 어렵다. 우선 못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바로 열등감이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우월한 존재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잘못 작동하면 열등 컴플렉스에 빠진다. 원래 못났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지레 좌절해버리거나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 우월하다고 거짓된 최면을 거는 식이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열등감을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나이가 들면 나빠지는 것이 있다. 우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 우울감도 쉽게 찾아온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명함사회다. 출신 학교, 최종 학력, 공식 직함으로 사람을 구분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위치에서 내려온 은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위축된다. 그래서인지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 새로 명함을 만들어 뒷면에 자신이 달았던 공식 직함을 전부 써놓기도 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한때 나도 잘 나갔어 라는 것이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달라지는 것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다. 머리로 이해하긴 쉬워도 가슴으로 인정하긴 힘들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재의 자신을 못나게 여겨 열등감에 휩싸이면 과도한 짓을 저지르기 쉽다. 한마디로 오버를 하게 된다. 한때 높은 자리에 있었다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 들고 젊은이들을 향해 자꾸만 훈수를 두고 세상을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 언젠가는 한물간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듯 인간도 생물학적, 사회적 정점을 찍고 나면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또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힌들 누가 연민의 정을 갖고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냉혹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창 잘나가던 과거의 자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언젠가부터 학술 모임을 마치고 뒤풀이에 참석하면 모임의 책임자가 내 곁에 다가와 은밀하게 묻는다. 선생님, 피곤하시지요? 학술 모임은 대개 하루 종일 이어지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누구나 피곤할 법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뒤풀이 자리에서 즐기기에 나도 빠지고 싶지 않다. 나는 특별한 배려에 감사하며 좀 더 앉아있고 싶은 마음을 전한다. 괜찮아요. 피곤하지 않은데. 잠시 후에 그는 나를 또 걱정해준다. 선생님,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다고 우기는 나에게 이번에는 책임자 곁에 있던 다른 회원까지 나서서 거든다.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일찍 들어가 좀 쉬셔야죠. 아차 싶다. 책임자가 두 번째로 말을 건넬 때 털고 일어서야 했는데 때를 놓쳤다. 그러니까 단호한 명령이 숨은 말까지 듣게 되는 것이다. 물론 나이 들어 체력이 약해진 노학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임은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대선배가 오래 앉아 있으면 자리가 경직되고 불편하다는 속내이기도 하다. 나는 혼자서 피식 웃었다. 내가 젊었을 때 교수님들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자리에 어른이 계시면 좀 불편하다. 딱히 뭐라고 하시지 않아도 스승 앞에서 제자들은 자연히 말과 행동을 다듬고 절제해야 하니 부담스럽다. 나는 적당한 때를 노렸다가 교수님이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시면 재빨리 말을 꺼냈다. 선생님, 피곤하시죠? 교수님은 정말 그런가 하고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본다.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강공을 펼친다. 선생님, 택시 잡아놨는데. 자의반 타의반 교수님은 얼떨결에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곤 하셨다. 젊은이들 앞에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다. 어찌 보면 야속하다. 나이 든 게 큰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젊은이들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했던 짓을 돌이켜보면 그들의 심정도 헤아려진다. 다만 아쉬움은 남는다. 좀 더 앉아 있어도 되는데 좀 끼워주면 안 되나? 그래도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제 모임의 주역은 후배들이다. 나이 들어서까지 주연 자리를 꿰차려는 것은 노욕에 불과하다. 노인의 미덕은 단연 절제에 있다. 어쩌면 후배들이 내가 하지 못할 절제를 앞서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절제는 연령을 떠나 누구에게나 고귀한 능력이지만 특히 나이 들수록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이다. 절제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자각이 있어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멈춰야 하는 때를 알 수 있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한바탕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지금껏 한 번도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의지를 세워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는 후회였다. 이 친구만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것을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다. 오죽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친구 의사가 통계를 내보았더니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었을까. 언제나 만족하는 일보다는 후회스러운 일이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떻게 살아왔든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후회의 감정이 든다고 해서 잘못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으니 지나온 삶이 전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내 친구의 판단이 옳은 걸까? 사람마다 타고나는 기질이 있다. 사람은 당연히 타고난 기질대로 살고 싶어 한다. 예민한 사람은 지극히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가진 에너지를 모두 발산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인종과 나라도 선택할 수 없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인격과 자아가 형성된다. 어떤 때는 환경에 맞춰 기질을 누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나라고 부르는 총체적인 자아가 만들어진다. 즉 나라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해온 노력의 결과이며 인생은 기질과 환경 사이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 선택의 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회해도 내 인생,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든 간에 나 말고 또 누가 그런 길을 걸어갔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든 독창적인 예술품이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삶이다. 그러니 습관적인 비교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으로 자기 인생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온전히 자기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때다. 예전에는 화려한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영락한 두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단다. 먼저 한 노인이 말했다. 나는 누가 충고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꼴이 되었다오. 그러자 상대편인 노인이 응수했다. 제기랄,
나는 남의 말만 들어서 이 꼴이 되었지 뭐유.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되고 저렇게 살아도 후회가 남게 마련이다. 설령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본인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다른 사람의 특별한 삶이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후회는 별로 득될 게 없다. 후회감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정도로 갈무리하고 지난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어쨌든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결과물이 그의 인생일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그 인생 결코 나쁘지 않았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라.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2014년 정월 초하루 드디어 80살이 되었다. 축 처진 눈꺼풀과 성성한 백발, 약간의 난청과 침침해진 시야, 느린 걸음에 구부정한 어깨까지 이제 누가 봐도 확실한 할아버지다. 연구실로 가는 길에 있는 육교를 천천히 오르는데 지나가던 중년의 한 남자가 어르신 정정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말없이 웃어 보였다. 저 남자는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쏟아지는 책임과 의무가 버겁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이만큼 해내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시기. 계절로 따지면 장렬하는 태양과 거친 폭풍이 지나간 뒤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아닐까. 이제 나는 뜨거운 여름과 풍성한 가을을 지나 고요한 겨울에 이르렀다. 한때 이룬 성취와 업적은 과거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분노와 노여움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지금 나는 비로소 평화롭고 자유롭다. 그래서 여든이야말로 노년기의 정점이 아닐까 싶다. 서양 속담에 노인을 일컬어 앙금없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말에 참 뜻이 새겨진다. 여든에서야 누리게 된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기념할 것인가. 나는 팔순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계기로 팔순잔치를 기획하고 싶었다. 올 한 해는 1년 내내 생일이다. 팔순잔치를 어떻게 치르고 싶냐는 가족들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생일 하루만 챙기기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다. 또 여든이라고 친척과 지인을 전부 불러놓고는 비싼 밥 한 끼 먹으며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는 잔치라면 재미도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나는 팔순을 핑계로 1년 내내 소중한 사람들과 각각 약속을 잡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싶었다. 그러나 팔순 생일이니 대뜸 만나자고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터였다. 나는 팔순이란 말은 쏙 빼고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다.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헤어질 때가 돼서야 사실은 오늘이 내 팔순 생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첫째는 진작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좋은 음식을 근사한 곳에 가서 대접할 걸 그랬다며 미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만한 점심도 내 생일을 위한 것이라면 과분하다. 둘째는 1년 내내 팔순잔치를 치르는 게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큰돈 들여서 잔치를 치러주지만 정작 잔칫날엔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 그 의미를 새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팔순잔치를 어떻게 치를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살면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팔순 다 합쳐도 10번을 안 넘는다.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를 축하해주는 얼마 안 되는 기회인데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느라
축하하는 기쁨도 축하받는 기쁨도 쉽사리 놓쳐버린다.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인생에서 즐겁고 기쁜 날, 슬프고 서러운 날보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반복되는 하루를 지겨워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루하루 작더라도 즐길 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일상에서 재미거리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기념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축하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내 식대로 즐겁게 자리를 마련해서 축하를 받으면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한 번은 가족 아카데미아 회원인 동양화가 한 분이 자신의 환갑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축하해 주려고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림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차근차근 살펴보니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화가는 웃으며 말했다. 60년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60분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과 보육원 봉사를 할 때 찍은 스냅 사진을 참고해서 그렸어요. 축하하러 간 내가 되레 그림 선물을 받으며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는지 모른다. 자신의 환갑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계기로 삼다니 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밝혀주던 그다운 잔치였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는다는 것. 세상을 대하는 태도.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일. 언젠가 중년의 부인이 찾아와 상담을 청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했다. 이제는 뼈마디가 앙상한 채로 누워있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데도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이 떠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했다.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잘해드리자 하고 마음먹어도 옛일은 모두 잊은 채 편안히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듯하고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해진단다. 마음의 병이 쌓여서 몸으로 드러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신과 의사로 상담을 하다 보니 유독 한스러운 감정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부모, 바람을 피운 배우자, 거액을 가지고 달아난 동업자,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시부모. 가해자는 달라도 그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는 같았다. 원망과 억울함이 가슴에 응어리진 채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려 가슴 한켠을 묵직히 내리누르는 느낌. 이런 환자들에게 용서를 운운해봐야 소용없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이런 일로 힘들어 하느냐, 이제는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나 그것은 불난 집에 석유를 들이붓는 꼴이다. 과거의 일이 되었을지언정 그들에게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원한을 쌓게 만든 상대가 매우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음만 먹으면 평생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타인에게 큰 상처를 입는 경우는 드물다. 싫어도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사람, 때론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외려 더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용서 불가능한 대상과 사랑과 증오로 얽혀 있다. 이런 관계를 무자르듯 단박에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계를 도려내려다가 제 살도 도려내기 십상이다. 또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체로 쿨하다. 그들에게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사과할지언정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아직도 그런 일로 마음을 쓰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한다. 그런 뻔뻔함이 상처받은 자를 더욱 억울하게 만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용서의 짐까지 홀로 떠안게 된 형국에 더욱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다. 종교인들이나 선지자들이 용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용서가 정말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이다. 표독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 그 자신이다. 용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선택이다. 원한의 불길은 상대를 향한 복수심으로만 번지지 않는다. 원한을 품고 있는 나의 내면과 인생까지 송두리째 불태워버린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원한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연히 쉽지 않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허비할 수는 없다. 누가 뭐래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다. 진정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제 용서에 다가가야 한다. 용서를 배워야 한다. 용서는 마음 먹는다고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괜찮다 싶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잊었다 싶다가도 문득 떠올라 온몸을 떨게 하는 게 원한의 감정이다. 그래서 용서도 성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탈이 난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는 것이 좋다. 나는 용서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음에 3단계를 거칠 것을 권유한다. 첫 단계,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과 관계를 끊으라. 억울한 마음이 크면 상대에게 사과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사과한들 원한의 감정으로 똘똘 뭉친 당사자에겐 그 어떤 말도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차라리 사과를 받으면 용서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 용서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억울한 감정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상처가 된 기억과 거리를 두겠다고, 아예 무심해지겠다고 결심하라. 그렇게 원한의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가해자와 매일 봐야 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느냐고 묻는다. 물론 물리적인 관계까지 끊으면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픈 기억과의 심리적 단절이다. 윌리엄 윌트는 원한을 품는 것은 벌 한 마리한테 죽도록 쏘이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다. 즉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들추어내면서 현재의 진행형인 고통으로 만드는 것이 원한의 메커니즘이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과거의 악행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어제 일처럼 느끼고 괴로워하는 며느리가 그런 사례다.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용서의 문제를 상대와의 관계 차원이 아닌 나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상처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해야 하는 용서의 첫걸음이다. 2번째 단계. 여유가 생겼다면 상처받았던 그 상황을 새롭게 이해해보라. 억울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내 상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이해의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안네 프랑크 기념관에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용서하면서도 잊지 않는 경지는 상처받았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닐까 싶다. 세 번째 단계, 내가 나를 용서하자.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다. 매년 명절 때가 되면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나는 선물을 마련하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백화점에서 번듯한 선물을 살 수 없으니 나름대로 정성이라도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떠올린 아이디어가 과수원 사과다. 교회에 있는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사과를 골라 엉기성기 엮은 대나무 광주리에 담아 들고 교수님 댁으로 갔다. 교수님은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른 일로 교수님 댁을 방문했는데 내가 드린 사과 광주리가 마루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그것을 쳐다보니까 사모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직도 저런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촌스러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 말이 독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교수님 댁에 인사를 갈 때 선물을 들고 가지 않았다. 내 정성을 무참히 짓밟은 두 분에게 한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다. 그때는 그 일이 선악의 관점에서 명명백백해 보였다. 사모님의 잘못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사모님을 뵐 때마다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과연 내가 사모님을 용서할 처지인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내가 용서할 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과거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그 구분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내가 나를 용서하자. 화내고 억울해하는 나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용서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모님의 말씀은 정직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섭섭하게 여겼다. 남을 용서하면 반푼어치 용서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명실상부한 온전한 용서다. 온전한 용서란 곧 자유로움이다. 내가 나를 속박했던 원한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것.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때가 되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 보겠다고 마음 먹어볼 일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서란 나이가 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하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잘 감상하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